40년을 한자리에서 생선을 구워온 어머니의 손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정욱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 안쪽에서 40년째 생선구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손님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정욱 씨 집은 불맛이 아니라 사람 맛으로 온다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판 앞에 서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끝이 데입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눈을 찌르고 여름이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 삶이고 이 불판 위에서 저는 제 인생을 구워왔으니까요. 아들 도연이는 서울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합니다. 제법 크게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잡지 인터뷰도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늘 물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서울 안 올라가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죠. 여기가 제 자리인걸요. 사실 단 한 번도 도연이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연이가 성공한 건 도연이의 능력입니다. 제가 끼어들 이유가 없었죠.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갑니다. 싱싱한 생선을 고르는 눈은 40년 경력이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눈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생선이 언제 잡혔고 얼마나 신선한지를요. 불판에 생선을 올리는 순간부터 제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생선 한 마리가 누군가의 밥상에 오르고 그 사람의 하루에 작은 행복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손님들은 저를 보며 안쓰럽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도 불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저는 가장 저답게 살고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불판을 닦습니다. 기름때를 벗겨내고 내일을 준비하죠. 고무 장갑을 벗으면 손등에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저는 아들을 키웠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가끔 밤늦게 혼자 앉아 손을 바라봅니다. 불에 그을린 자국, 칼에 베인 흉터, 세월이 만들어준 주름살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도연이는 가끔 전화를 합니다. 엄마, 힘들면 그만두고 서울 올라와.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직 힘든 줄도 모르겠다. 어느 날 도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서울로 올라오세요.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약혼녀를 소개할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니요. 저는 고무 장갑을 벗으며 손을 바라봤습니다. 장갑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수건으로 닦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럼 생선 한 마리 들고 갈게. 회식 때 구워 먹게 하자꾸나. 도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유리창, 세련된 사람들. 저는 그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림새를 보며 움츠러들었죠. 앞치마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지나가다 저를 봤습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세련됐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도연이의 약혼녀 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코를 살짝 찡그리는 게 보였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구내식당 납품은 미리 예약해야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납품업체로 본 거죠.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납품이 아니라 내 아들 보러 왔어요. 채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사장님 어머님이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미묘한 당황, 그리고 뭔가 불편한 기색. 채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손으로 코앞을 살짝 훑었습니다. 냄새를 피하는 몸짓이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걸요. 아무리 씻고 향수를 뿌려도 40년간 몸에 밴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나 봅니다. 채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호출할게요. 그리고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남아있는 생선 비늘, 손톱 사이에 낀 때, 거칠어진 피부. 이게 제 인생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부끄러웠습니다. 도연이가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죠. 엄마, 왜 미리 연락 안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연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본 채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제 아들의 약혼녀가 저를 그런 눈으로 봤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채린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도연이는 분명 좋은 사람과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시장에서 생선 굽는 어머니, 비린내 나는 시어머니.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불판 앞에 서도 자꾸 손이 멈췄죠. 생선을 뒤집다가도 채린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채린을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모습을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채린이는 어디서 일하니? 엄마가 왜요? 그냥 알고 싶어서. 도연이는 의아해하면서도 회사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인터넷 카페에 가서 그 회사를 검색했죠. 젊은 사람에게 부탁해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근처 식당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죠. 주인은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신다면서요? 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왜 하시려고요? 힘드실 텐데.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손이 무료해서요. 뭐라도 해야 잠이 와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점심시간만이라도. 일주일 후 저는 그 식당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나르고 주문을 받았죠. 주인은 제 일솜씨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완전 프로시네요. 식당 하셨어요. 예전에 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도 더 묻지 않았죠. 점심시간이면 근처 회사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채린을 기다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채린이 왔습니다. 동료 2명과 함께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물을 갖다 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채린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죠. 식당 아주머니는 그저 풍경일 뿐이었으니까요. 며칠간 관찰했습니다. 채린은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동료들과도 원만했죠.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진짜는 무엇일까요? 저를 대하던 그 눈빛은 진심이었을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채린이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둘은 구석 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었죠. 저는 물을 갖다 주러 가다가 우연히 채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너 시어머니 될 분은 뵀어? 친구의 물음에 채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지 부산에서 생선구이집 하시는데. 손에 든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오, 괜찮네 장사 잘 되면. 채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생선구이집이라니 좀 그렇지 않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듣고 싶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요. 결혼하면 이미지 관리도 해야 하는데. 채린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비린내 나면 어떡해요? 회사 행사 때마다 불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창피하달까.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연 씨 잘 나가잖아. 어머님이야. 부산에 계시면 되지. 그거야 그렇지 근데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굽는 거 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괜찮대? 도연 씨 말이야. 도연 씨는 착하니까 뭐라 안 하죠. 근데 저는 좀 신경 쓰여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뭐라 소개해야 하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약간 넘쳤죠. 채린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 구석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칠을 더 일했습니다. 채린을 계속 관찰했죠. 그녀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웃는 얼굴, 친절한 말투,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틀 뒤 도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회사에서 작은 행사 하는데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아니, 가야 했습니다. 그래, 갈게. 채린이도 꼭 보고 싶대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전화를 끊고 쓴웃음이 났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요. 진심일까요? 행사 당일 저는 일부러 평소 입던 옷을 입었습니다. 시장에서 입는 편한 옷, 약간 낡았지만 제게는 가장 편한 옷이죠. 향수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반갑게 맞아줬죠. 엄마 오셨어요. 채린도 다가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몸짓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그래, 반갑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장은 회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고 앞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죠. 도연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이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낡은 식당 간판, 그리고 불판 앞에 선 저의 모습.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연이가 찍어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때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로 도연이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신제품 콘셉트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생선구이 사진들, 양념 레시피, 그리고 제 식당의 메뉴판까지. 이번 정옥구이 정식 시리즈는 본사 원조 브랜드 명칭 그대로 사용합니다. 채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옥구이요? 그게 뭐예요? 박 부장이 저를 정중히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이 40년간 운영하신 식당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원조 레시피를 모두 제공하신 분이시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도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금도, 경험도, 레시피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40년간 개발하신 레시피를 주셨습니다. 양념 비율, 굽는 온도, 타이밍까지 손끝으로 익힌 모든 노하우를요. 화면에 또 다른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불판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손맛이 지금 우리 회사의 전부입니다. 전국 200개 매장에서 팔리는 모든 생선구이가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들어집니다. 박 부장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정옥구이 시리즈는 작년 한 해 동안 3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회사 전체 매출의 60%입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320억이라고요? 제 손맛이 그렇게 큰 돈을 만들어냈단 말인가요?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죠. 충격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내가 불 앞에서 40년 굽던 손맛으로 이 회사가 시작된 거야. 저는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그래도 난 내가 키워내길 바래서 입 다물고 있었어. 내 힘으로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거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저는 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불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손. 이 손으로 도연이를 키웠고 이 손맛으로 수천 명이 밥을 먹었단다. 채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세상에서 제일 비린 건 생선이 아니라 마음이 비린 거란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죠.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 채린의 울음소리, 직원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채린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어머니의 삶을 무시했습니다. 채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 하시는 어머님을 봤어요. 그때도 몰랐습니다. 제 눈이 얼마나 좁았는지. 저는 놀랐습니다. 채린이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언제부터 알았니? 사흘 전부터요. 주방에서 생선 구우실 때. 손놀림을 보고 알았어요. 평범한 아주머니가 아니시라는 걸. 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런데도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굽는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채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린 손이라 싫었지? 채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제 손을 채린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내 남편 키웠고 그 손맛으로 수천 명이 밥을 먹었단다. 채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그리고 제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채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 다만 기억해라. 누군가의 냄새는 그 사람이 살아온 증거란 걸. 그때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달려왔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거잖니.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레시피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레시피는 내가 줬지만 그걸 키운 건 내 능력이야. 저는 도연이와 채린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둘이 잘 살아라. 그게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채린이 다시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뵙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저는 두 사람을 꼭 안아줬습니다. 도연이의 어깨가, 채린의 등이 떨렸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박 부장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정옥구이 시리즈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하던 대로만 해주세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존경과 감탄이 담긴 눈빛들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에서 며칠 쉬다 가세요. 아니야. 나는 부산이 편해. 그럼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채린이랑 같이.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생선 구워줄게. 그날 밤 저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익숙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죠. 소금기 섞인 공기, 생선 냄새, 사람 사는 냄새. 모든 게 반가웠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게 선명했죠. 낡은 테이블, 기름때 묻은 벽, 그리고 제자리인 불판. 불을 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에서 생선을 꺼냈죠. 오늘따라 생선을 구우고 싶었습니다. 불판에 생선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간 들어온 소리, 제 인생의 소리. 연기가 피어올랐고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생선을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체린의 눈빛, 회의실의 박수, 그리고 320억이라는 숫자.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불판 앞에서 구운 생선이 그렇게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기뻤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제 레시피로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체린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것. 생선이 다 구워졌습니다. 접시에 담아 테이블에 놓았죠. 혼자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점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40년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죠.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간. 이게 제 인생의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와 체린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왔다더군요. 체린은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던 세련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죠.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체린이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저는 하나를 건네줬죠. 생선 만져본 적 있니? 아니요, 그런데 배우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체린에게 생선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비늘 긁는 법, 내장 제거하는 법, 칼질하는 법. 체린은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손을 베이고 비늘이 튀고 냄새에 찡그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이 냄새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괜찮아요, 익숙해지고 싶어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체리는 서빙을 도왔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 하나가 말했습니다. 새 아가씨 왔네? 며느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며느리 될 애예요. 체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빠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셋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구운 생선, 체린이 만든 샐러드, 도연이가 사온 과일.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체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저는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야.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생선 굽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워라. 급할 것 없어. 체린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저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판을 닫고 재료를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했죠. 사람 사는 냄새가 가장 귀한 향기지. 그리고 웃었습니다. 40년을 구워온 이 자리에서 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생선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고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게 바로 저 한정욱의 삶이니까요. 여러분, 썰폭탄 살롱과 함께한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냄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땀 냄새든 생선 냄새든 기름 냄새든 그 모든 냄새는 우리 인생의 훈장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냄새 때문에 상처받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무시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